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너무 길어서 지루하던데요. 잘 보냈습니까? 네. 자,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최창렬 교수 뜬 인물. 저는 대통령의 비서가 이렇게 많이 알려진 경우가 드문데 김현지 제 1부속실장인데 바로 얼마 전까지 이제 총무비서관을 했었죠. 아마 이제 이번 국감 때도 상당한 이슈의 중심에 설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요 며칠 동안 이제 국감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래서 썼습니다.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저는 뭐 이제 장송 트러블 브라더스 대신 홍이 브라더스를 꼽았습니다. 홍준표, 이준석 두 사람이 마치 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쭉 보면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맹렬히 비판하고 이준석은 또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마치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이 홍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윤석열 김문수 개나에서 보수 아닌 사람이 보수라서 보수를 괴멸시키고 있다라고 맹렬히 비판하고 이준석 같은 경우도 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뭐 김현지는 불러야 되고 뭐 조희대는 뭐 부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좀 두 사람이 저는 국감 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좀 브로맨스를 하지 않을까 예감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금주의 진 인물은요, 최창렬 교수. 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구속 기소됐는데 예. 뭐 계속 말이 나왔던 인물이긴 합니다. 새삼스러울 일은 없는데 이제 구속 기소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의 뭐 정교 유착 뭐 한두 건이 아니죠. 건진법사 통해서 이제 고가 뭐 금품도 제공하고 김건희 씨한테 불법 정치자금 권성동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고 뭐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등 해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결국은. 예. 네. 최진 원장은 금주의 진 인물. 저는 이제 조희대, 김현지 두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국회 출석을 놓고 말이 많은 거는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준다는 점에서 진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네. 자, 먼저 뭐 과거에 비해서는 추석 때 가족이 모여도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 분위기라고 하긴 합니다만 과거에는 아무튼 추석이나 설날 지내면은 민심이 휙휙 변했다고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요번에 추석 밥상머리에는 어떤 정치 이슈들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저희 집은 정치 얘기를 거의 안 하니까 이 생각들이 좀 다른 이제 경향이 있어가지고 안 하는 편인데. 글쎄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도 많이 나왔을 것 같고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얘기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인 추석 연휴 직전에 그 수갑 채우고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이 아니라 체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체포적 부심이 인용돼서 석방되고 이랬는데 그런 얘기들이 제일 많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내란, 탄핵, 계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검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어느 때부터 서서히 이제 기존의 한국 정치 문법의 프레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일 우려스러운 게 저러다 이게 완전히 여야가 동일선상에서 그냥 정쟁의 차원으로 환원돼 버리면 본질은 정말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여기 혐의자나 모의했던 사람들을 이제 발본 세원하는 건데 너무 이제 과도하게 민주당이 나가게 되면 여야 간의 아주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 각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정쟁으로 하는데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저는 사실. 네. 저는 아마 과거 어느 추석보다도 이번에는 아마 정치 이야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저희만 하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싸우기 좋은 소재들이기 때문에 조희대, 뭐 김현지 이 부분이 선선이 정확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잘 얘기를 않고 대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추석 때 얘기하지 않았던 외교 문제를 하지 않았을까. 트럼프 걱정은 많이들 하죠. 트럼프 걱정을 많이 하고 야 저렇게 되면 뭐 우리나라 경제에 많이 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때 아닌 국가 대한민국 경제 국제정치 이야기가 많이 오르내리지 않았을까. 거기다 또 시진핑이 오나? 그렇죠. 에이펙이 바로 있으니까. 오히려 에이펙 얘기, 그러니까 역대 추석에서 가장 그 거대한 어젠다를 놓고 우리 국민들이 좀 걱정한 추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바로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몇몇 언론들을 보면은 민주당은 국정감사의 프레임을 내란 종식으로 잡았다. 네. 국민의힘은 뭐 국정심판으로 잡았다. 그러는데 솔직히 국민 민심에서는 내란 쿠데타는 이미 좀 지나간 거 아니에요? 조금씩 이제 그 특검이 워낙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씨도 이제 기소돼 있고 이런 상황인데 내란 종식 자체를 국감의 목적으로 하는 건 전 조금 핀트는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아니 좀 네. 이미 국민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 종식된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국감이라는 게 어쨌든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은 여전히 있겠죠. 근데 국정감사라는 게 국정의 어떤 잘못된 거라든지 지난해 예산 집행이 적절했는지 예, 예.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예산국회가 지금도 물론 예산국회입니다만 예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은 거기에 이제 지난해에 잘못된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이 이미 편성돼서 정부에서 넘어왔습니다만 어떻게 더 이제 짜임새 있게 의결을 하냐. 이게 원래 국정감사의 목적이에요. 원래 전 세계의 국정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원래 이제 과거에 있다가 폐지됐다 다시 부활됐던 거였잖아요.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근데 국정감사를 내란 종식을 목표로 하면 내란 종식은 좋은 얘기인데 좋습니다. 좋은데 그대로 가야죠. 아직도 갈 길이 있다고 봅니다만 국정감사 자체를 내란 종식하고 연결시키면 이 민생 길게 봐서 민생과 관련됩니다만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은 아무래도 좀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 저는 이제 딱 동의하는데 저는 이제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란 종식과 민생 이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그 비중은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 민생이 한 7 정도. 그렇죠. 내란이 3 이 정도로 가야 국민들의 내란 종식 필요성을 인식을 하면서 오래 갈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내란 종식 거의 한 7, 8 정도 되는 거 심지어는 9 정도 되고 민생은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란 종식을 하는 게 이 아젠다가 계속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중이 너무 크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대표의 책임도 있지만 대통령의 책임도 있죠. 사실은. 예. 더 민생을 더 부각시키고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아마 이제 이름은 내란 종식이라고 붙이지만 전임 정부에서 잘못한 그 잔재 때문에 국민이 불편해하고 있는 거 이런 걸 들춰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일 거라고 저는 네. 보여지긴 하는데 물론 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전임 정부 해봐야 금년 아니에요.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물론 뭐 따져 물을 수 있어요. 정부 부처를 상대로. 그런데 과연 그것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으로 묶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러니까. 전 그게 좀 아닌 것 저도 같아요. 내란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각 상임위에서 이제 관련되는 사안이 이슈가 나올 텐데 국감을 내란 종식과 이렇게 이제 등치시키니까 네. 그게 조금 이제 중도 민심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조희대 이제 대법원장 청문회가 사실 무산됐는데 안 나왔으니까 국감에서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게 과도할 정도로 이게 정쟁으로 가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명분을 주는 것 같아요. 예.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제 사실 할 말이 없던 정당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서서히 할 말을 잠깐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비밀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원에서 같은 맥락에서 동일 레벨에서 이제 그렇죠. 우열을 가리게 되는 한국 정치의 전형적인 극단 정치로 가버리면 내란 종식을 아무리 국정감사의 목표로 정했다 하더라도 여당의 생각과 달리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어쨌든 내란 종식이 지속돼야 된다는 건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도 똑같은 용어가 되풀이되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좀 식상한 용어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다변화 다극화하는 전략적인 그런 마인드를 당이 가질 필요는 있고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면 대통령이 이제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요 없어진 것 중 하나가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없어졌어요. 그럼 일자리라든지 문화라든지 말하는 AR라든지 이런 거 보면 관계부처 장관들을 대통령실을 모아서 같이 회의도 하고 공동으로 발표도 하고 민생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 거기에 또 당 지도부까지 참여하고 하는 민생의 온 국정 운영의 주체들이 올인하는 모습 이게 보이질 않는 거죠. 대통령이 나름대로 민생에 애를 쓴다고 하는데 온통 정치 이야기 내란 이야기만 더 크게 보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있었는데 네.
민생 여야정 협의체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예. 그게 거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그게 항상 그랬어요. 민생 협의체, 뭐 여야정 협의체 이런 게 항상 있었는데 거의 작동 안 돼 왔는데 이번에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죠. 유난히 통합 협치를 어느 대통령보다 강조를 했기 때문에 기대가 컸는데 이 정치 이제 양방 간의 이 갈등이 워낙 고조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숨 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민생이. 더불어민주당이 네. 집권 여당이면서 마치 집권 야당인 것 같다. 글쎄요, 야당같이 그 행동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예. 이런 게 뭐 사실 지금 추석 직전까지 계속해서 정부조직법, 검찰청 해체 등등의 법안 통과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진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네. 거의 모든 힘을 거기다 쏟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건 그 국정 챙기는 것보다 또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 한 2년 정도 버전 똑같은 데자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아무리 세게 밀어붙이더라도 그러니까 국민힘이 지금처럼 무대뽀로 강경 일변도로 가더라도 여당과 대통령은요 상당히 다양한 어떤 협상과 대화의 노력을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보여줘야죠. 근데 그 부분이 사실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보여줘야 야당이 너무 발목 잡기만 하는구나라고 국민들도 판단할 텐데 예. 이 노력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계속 전화하고 또 모임 요청해야 됩니다. 3자회담 또 합시다. 그러면 국민힘이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비판은 국민힘에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또 멈춰버렸어요. 아니, 그 이후로. 대통령실의 저 출발은 꽤 좋았다고 봐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여러 협치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다들 많이들 하시던데 그런 말씀들을 여당이 너무 이제 강성으로 가니까 그러니까요. 강성으로 가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도 나오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얘기가 뭔가 속도나 여러 가지 이런 데서 좀 간극이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우상호 수석이 말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당이 왜 저러냐. 말이 당이 왜 저런 결정을 했답니까? 이걸 물어본다는 거 글쎄 아니에요? 그게 제일 부담스럽다는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정청래 대표나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일각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당과 이제 대통령실의 약간의 스탠스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마이웨이로 가게 되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란 정식 이 문제는 지금 특검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여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 자꾸만 오히려 숨쉴 공간을 주는 역설적으로 네. 이런 것들보다 세밀하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나 뭐 추미애 위원장 등 이른바 이제 강성 그룹이 자신의 정치를 하면 좋습니다. 정치인이 그런 거니까 좋은데 오히려 그게 자신들에게도 부메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대통령실이 너무 나서서 사실 문제가 많이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오히려 사실 왜 다시 제2, 제3의 영수회담 뭐 표현이 뭐하지만 그 제안할 수도 있고 다시 또 3자회담, 4자회담 제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말이죠. 근데 지금 국정감사 앞두고는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지금 어려운데 지금 몇 달 동안 하나도 지금 제안을 하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처럼 왜 전화 정치 말이죠. 당 대표 대통령 전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저로 초청할 수 있고 그럼 거부할수록 반대할수록 그 정치적 부담은 야당 국민힘에 갈 텐데 그 알겠습니다. 노력을 안 하니까 이게 좀 1시 아쉽죠. 30분 향해 가고 있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가죠. 서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도로에 미끄럼 사고 발생했습니다.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문막 부근이고요. 1차로에 현재 사고 처리 중인데요. 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북천안 부근에 고장난 승용차가 멈춰 있습니다. 이후 시구간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속도 더딥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판교 분기점에서 평촌까지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같은 방향 경기 동쪽에서도 서하남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어서 서울 시내입니다. 집회로 인해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은 숭례문 방향으로 4개 차로 통제 중입니다. 영동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은 3차로 막고 공사 중인데요. 일대 차량들 서행으로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합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예, 뭐 일부에서 했던 얘기하고 좀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정청래 대표가 7일 날 불과 며칠 전입니다만 페이스북에 한 얘기예요. 상기하자 조이대의 난 이런 얘기를 하고 잊지 말자 사법개혁 뭐 잊지 말자 사법개혁까지는 괜찮은데 그 말하고 이제 상기하자 검찰 만행 그리고 잊지 말자 뭐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노상원 수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얘기하고 지난 5월 1일 날 이제 대법원장이 그 유죄 파기환송한 것,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그 사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사건. 근데 굳이 해서 조이대 난, 검찰 만행 이런 말 꼭 써야 되는지 이 말이 오히려 이 본질은 제가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만 이 본질이 이제 다른 데로 가고 이 단어가 주는 굉장한 위압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이런 단어를 꼭 써야지 그렇게 그야말로 강성인 거를 표시하더라도 그러게 말입니다. 이건 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만행 이런 말 꼭 써서 하는지. 예. 그래서 이걸 짚어봤습니다. 예. 표현도 표현이지만 네. 집권여당 대표는 오히려 지금 에이펙 준비라든지 그 상황입니다. 예. 뭐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이라든지 우리 기업들의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걸 얘기해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최진 원장 금주에 한마디. 정청래의 말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장동혁의 말을 또 지적하지 네. 않을 수가 없는데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양평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한 걸 두고 아주 센 말을 했습니다. 조폭 같은 특검들이 미쳐 날뛰고 있어도 침묵하는 사회다. 아, 이런 표현 말이죠. 의석 100석 이상을 갖고 있는 제1야당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표가 있습니까? 어느 여야 당 대표가 이런 뭐 조폭한 뭐 미쳐로 할 때도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거든요. 예. 저는 이 말을 그대로 한번 되돌려 주고 싶어요. 장동혁 대표에게 조폭 같은 검사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 참 미쳐 날뛰는 게 사실은 12.3 계엄인데 그래도 침묵한 것도 모자라 동조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발언 너무 셉니다. 여야 네. 대표들 발언 정말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 발언이 센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과거 얘기예요. 네, 다 지나간 저는 얘기들이고. 자꾸 현재와 미래 얘기를 좀 해라. 맞아요. 그걸 예. 주문하는 거거든요. 예. 참. 자, 그건 그렇고 아까 이제 뭐 조희대 대법원장, 뭐 김현지 부속실장이가 나왔었는데 당장 그동안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하루 정도, 그것도 그냥 국회 법사위에서 한 경우가 그렇죠, 많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직접 대법원에 가서 하겠다는 거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처음 등장해서 인사말을 하고 퇴장한대요. 네, 퇴장해 그리고 왔죠. 끝날 때쯤 다시 와서 또 인사말하고 인사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장 내일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대법원에 이제 법사위원들이 갔어요. 그럼 대법원장이 앉아 있겠죠? 인사말을 하고 나가려고 하겠죠? 네. 그럼 못 나가게 하나요? 어떡하나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이석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결론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확실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허용하지 무슨 말이에요? 않는다는 게 이게 뭐 그 안에서 이제 법사위에서 결정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이제 추미애 의원이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니까 근데 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면 그럼 나가면 어떡할 거냐 그럼 그러니까요. 대법원장이 퇴장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나온 얘기가 이제 일반의 경우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 이 동행명령장 얘기하는 건데 글쎄요 뭐 이게 지금 계속 이 민주당의 얘기는 5월 1일 날 그 판단 아무리 봐도 그 판결이 이해할 수 없다 그건 뭐 대선에 개입하는 의도였다 아니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간선을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점을 꼭 그런 방식을 지금 꼭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이 통해서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건 대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을 꼭 제가 볼 때
그 자리에 안 앉아 있을 것 같거든요. 대법원장이. 안 앉아 있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 인사말은 관행상 하겠죠. 하고 나서 해야죠. 퇴장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쭉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그때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할 때 그때 의혹을 가지고 그 당시 이제 김도부 의원이 질의한 게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국감이 끝나고 마지막 인사말을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 인사말을 해요 또. 그때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 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런 판단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지 합의 과정 자체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법원조직법에 나와 있는 게 있고. 근데 아무튼 왜 이렇게 빨리 그 전원합의체를 자주 열고 그랬던 것은 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을 근데 이제 완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법원 전체를 과도하게 적개심을 가지고 보는 것 좀 비치는 건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마지막 인사말 때 한쪽을 좀 타협을 해서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그런 같아요. 모습이 나올지 글쎄 아니면 말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인사말 끝나고 나가려고 그러면 대법원장 못 나갑니다. 앉아 계세요. 그래서 질문에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갈지. 당연히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하. 제가 봐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보면은 뭐 법사위원장이 이제는 이석해도 됩니다라는 반드시 그 코멘트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아마 이석을 허락할 가능성이 매우 적죠. 그렇죠? 적지, 그러면 적지. 이 부분에서 그래서 대법원 행정처하고는 약간의 그 민주당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너무 중차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질문을 하더라도 질문 시간이나 혹은 질문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무조건 맞고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신분인 뭐 증인이 아니면 참고인이고 몇 분 동안 질문은 뭐 몇 사람이 서너 명이 하면 질문은 뭐 몇 개 던진다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근데 않겠습니까? 그건 법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죄가 없는 거죠. 전례가 없죠. 이른바 삼권 분립의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대법원장한테 묻고 싶은 거는 법원 행정처장한테 묻고 답을 들어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게 그러니까요. 관례고 네. 그런데 대법원장은 절대로 답변하면 안 된다는 것도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없어요. 없긴 없어요. 삼권분리 이제 사법부 독립 이런 대원칙이 있는 건데 지금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5월 1일 날 그 유죄 취지의 파기 완성 그리고 뭐 지기현 부장판사 얘기는 좀 다른 것 같고 그 5월 1일 날의 판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빨리 그 전원합의체를 열었느냐 그리고 과연 기록을 먼저 본 거냐 이런 건 전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어떠한 대법관들 사이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사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 이건 하면 안 돼요. 그건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원조직법에 나와 있고 그건 답변할 수 없다죠. 없다죠. 답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법과 헌법에 따라서. 근데 왜 어떤 의도 어떤 뭐 동기가 무엇이됐건 왜 이렇게 자주 열었느냐 전원합의체를 거의 한 달에 한 번 여는 거였는데 그런 건 좀 물을 수 있다고 봐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무조건 사법부 독립이 어긋나니까 얘기 안 한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이제 와서는. 그다음 그거를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내가 얘기하겠다. 어떤 대법원장인 제가 뭐 관례 없습니다만 앉아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죠.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 안 하려니 99.9%고 그렇다면 이게 계속 갈등이 생기고 급기야 이제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이란 말게 나왔으니까 여당 대표 입에서 그렇다면 이거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라도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네. 어제 말미에 잠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든가 해서 좀 이게 서로 명분을 서로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법원과 이 여당 사이에 그래서 절충을 해야 된다는 절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타협 당위성인데 그 부분은 아마 조상일 교수님과 비슷한데 문제는 내일 벌어질 상황 예, 예측을 해보는 그러니까요. 게 지금 질문하시는 예. 건데 글쎄요. 아마도 출석은 하면 민주당 의원이 왁 속사포로 와그락을 질문을 세게 던지면 침묵하고 적당히 버티다가 뭐 퇴장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이게 걱정이 되면 이제 오늘 지나고 그러면 좀 더 이제 민주당 기류를 파악하면 아예 불출석하는 방법도 이제 고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불출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법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잖아요. 아니, 다음은 민주당은 이제 거론된 건 동행명령장이죠. 거의 나왔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말은 안 나왔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같은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죠. 예. 예. 아니, 발부하면 또 본인도 뭐 안 나가면 되는 하여튼 거니까. 근데 뭐 아까
최창열 교수의 그 지적한 그 논리의 연장선상이라면 민주당이 국민들 앞에 눈살 찌푸려지지 않게 네. 그러니까 그 억지로 대법원장을 뭐 못 나가게 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보다 글쎄 말이에요. 법원 행정처장을 앉혀놓고 지난 5월 1일의 결정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조곤조곤 묻는 거예요. 글쎄 물 수 있죠. 예. 그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와도 조곤조곤 묻는 거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민주당한테 유리할 텐데 지금 현재 민주당은 예, 정말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들을 나눴습니다만 일단 핵심 지지층이 어떻게 생각하냐를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예. 따지고 묻고 이런 걸 이제 이 핵심 지지층들 강성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호한다라는 생각에 많이 꽂혀 있지 않나. 솔직히 말하면 그걸 쇼츠 동영상으로 만들어 퍼뜨리고 싶어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보다 더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민주당 조희대 대법관의 대법원장의 어떤 대선 개입 여지를 밝히는 것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저는 거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확실하게 해결되는 해결시키는데 거죠.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약간 무리를 감수해서도 밀어붙여서 퇴진하도록 압박을 가할 근데 거라고 봅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지금 아마 마지막 목표는 조희대 사퇴예요. 사퇴인데 퇴진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옹호하고 나올 거라고요. 정말로 퇴진을 원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방법론적으로. 오히려 조곤조곤하면서 대법원이 자꾸 이 국회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 쪽으로 몰아가면서 법원 내의 판사들의 반발을 유도해야죠. 왜냐하면 1988년도, 93년도에 대법원장이 퇴진한 적이 있어요. 그때 김영철, 김덕주 두 대법원장이 그때 다 법원 내부의 판사들이 반발했어요. 나가라고. 그런 지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법원의 판사들이 더 옹골 절대로 그런데 안 그렇게 나가요. 되면 어느 쪽이든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법원 내부에서 찬반으로 가버릴 경우 찬대 반대반하면 정말 법원이 사법부 완전히 두 쪽 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런 최근에도. 양상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난 5월 1일에 그 석연치하는 그 결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 등등이 퇴진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왔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고 앞으로도 그런 행동을 할 거라는 건 뻔히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당에 민주당의 어떤 선택, 어떤 현명한 어떤 그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인 거고 그런데 쇼츠 정치에 빠지면 민주당한테 별로 득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우려하는 거죠. 이게 지방선거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럼요. 이게 계속 내란 프레임으로 가기 어렵거든요. 내년 6월까지.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만약에 계속 이 내란 프레임으로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차지하려 한다. 저는 그건 전략적으로 당위를 떠나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전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마치 김명수 그다음에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무슨 수를 써도라도 나는 버틴다 끝까지 이렇게 가버릴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없어요. 탄핵밖에 없는데 탄핵할 만한 헌법법 위반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가면 결국 그 부담은 사실은 대통령이 또 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딜레마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순전히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결단을 내리는 것이 저는 오히려 낫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정치적인 논란의 최준 휩싸이다가 원장께서 순진해서 그런 거예요. 이미 5월 1일에 행동까지 한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결단 내릴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스스로 물러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법원 내에서 완전히 판사들이 들고 나서 당신 대법원 자격 없어. 자, 하기 전에는 아무튼 내일하고 모레 그걸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부터 언급이 나왔던 그 김현지 부속실장. 이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여야 합의하면 100% 나간다라고까지 표현을 다 했는데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 정인 채택에 동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이 또 지금 발언을 하고 있고 이건 또 도대체 뭡니까? 김현지 부서실장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청문회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확률이 저는 99%.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감사잖아요. 제가 청문회라고 하는 국정감사에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총무비서관 때 그때 출석을 해서 하겠다고 하고 그런 다음에 나와서 총무비서관 자격으로 멤버대하고 나왔으면 오히려 이게 가라앉을 수 있었는데 워낙 이슈가 커져버렸어요. 커져버리고 마치 김현지 부서실장이 대통령의 그 완전 무슨 큰 흐문이나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뻔한 거 아니냐. 이 부소장 불러다 놓고 대통령 흠집내고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도 않은 의혹을 계속 제기함으로써 타격을 주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러니까 우리 나올 수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것도 명문으로 따지면 총무비서관 항상 나왔어요. 국감에. 예, 항상 나왔어요. 나왔고 부소장 항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명분이 있어요. 안 나올 명분이 있는데 이 논란이 총무비서관 때 출석 여부가 논란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좀 약해요. 물론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에 의하면 이미 오래전에 제1부속장으로 이동이 예정돼 있었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이 역시 그 국감에 안 나가려 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저는 아까 조희대 대원장도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좀 관례를 깰 수 있다는 말씀 드렸다시피 이 부분도 정 이렇게 되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죠. 네, 그거 안 하고 어떻게 버틸 겁니까? 그건 뭐 당위성인데 서장님 교수님은 안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안 나올 것 같다. 같다. 그건 안 나올 것 저는 같다. 안 나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나오지 결국은 나올 못할- 거라고 저는 그건 나올 보는 거예요. 거다. 예. 왜냐하면 너무 방금 말씀한 대로 커졌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 역시 여야 간 협의를 하면 그 출석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지금 야당 국힘당은 국회 한 6개 상임위에서 다 각각 부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또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최소한 국회 운영위원회 네, 정도는 나가서. 나갈 수 있다라고 막판 절충을 하면 나가야 되고 안 나갈 경우에요. 너무 부담이 큽니다. 크죠. 그 만약 출석을 하면 조우대 출석에 대한 압박 효과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으로는 김현지 이 부속실장이 국회 출석하는 것이 네. 여러 가지로 전략적으로 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대통령실에 아마 적극적 건의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제가 보기에는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 이른바 고단수의 전략 전술로 마치 증인 채택에 동의 안 할 것처럼 일부러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쟁점을 그쪽으로만 자꾸 몰고 네. 전격적으로 출석한다. 그다음 뭐 6개 상임위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위로 좁히면 동의한다라는 네. 식으로 뒤에 가서 이렇게 좀 하면 뭐 다른 원래 국정감사라는 게 야당이 정부 두들겨 패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게 국정감사. 근데 그거에 초점을 좀 분산시키고 예. 시선을 오히려 김현지 쪽으로다가 저건 출석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좋아요. 아 좋죠. 안 할수록 의혹은 커진다고요. 의혹이 솔직히. 계속 분화 진화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안 나오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마치 지금 증인 출석에 동의 안 할 것처럼 말하는 게 작전인 것 같아요. 작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이신데 저도 그런 전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안 나올 것 같다. 안 나가면 조의대 건보다 오히려 부담이 큽니다. 좀 부담 크죠. 우리 부담 크다고 중도- 100% 동의. 우리가 네, 지금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도적 관점에 보더라도 이구 동성으로 이거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면 일반 국민들 중도층도 다 뭔데 이렇게 당연하죠. 버티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안 나갈 확률이 수가 없다. 없을 겁니다. 내기하자 얘기는 제가 안 하겠고. 진짜 안 나오면 뭔가 정말 있구나. 그렇게 되죠. 이런 심증이 당연하죠. 굳어진다. 뭔가 있나 보다 진짜. 그래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우상호 수석 등등의 말까지 있었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나온다. 작전 쓰는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좀. 아니 그래서 이게 모든 정권의 아킬레스건인데 이거 아킬레스건 스스로 만드는 거 만드는 아닙니까? 거죠. 옛날에 보면 뭐 비교는 안 되지만 뭐 최순실이든 뭐니 문고리 300인데 공개해버리면 막상 공개가 별 문제 없을 텐데 계속 숨기면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뭐 6개 상임위에서 부르겠다 뭐 이러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좀 역풍이 돋을 수도 역풍이 불 수 있어요. 있죠. 6개 이러다 이렇게 막 뜨거운 쟁점인 척 하다가 정작 총무비서관 전직 총무비서관 자격으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봐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이런 의혹이 있다 저런 의혹이 있다 다 물어보면 아닙니다 모릅니다 전 그거에 권한이 그럼요. 없습니다 이러고 끝나면요 기확 빠져요. 어떡할 거예요? 빠지고 별로가 없어요 그때부터. 근데 안 나오면 계속 이제 뭔가 제 말이요. 계속 의혹 제기하고 유튜브에서도 이때 이럴 때 이제 그 유튜버들이 이제 자기 그 주가를 발휘할 거 아니에요. 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또 결정적인 이유는 뭐 안 나가면 제일 이 부담을 갖는 게 본인입니다. 본인 김현지 부석장 본인이고 그리고 대통령이거든요. 예. 근데 안 보내겠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저도 뭐 그래서 나왔으면 다분히 좋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지금 좀 밀당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막판에는 예. 나가지 않겠느냐 아니 이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앞두고
맨날 조희대 김현지 얘기만 나와서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돼. 말입니다. 조희대 김현지 국감도 아니고 도대체 민생관 아무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관련이 없는 사안인데 이거 국감 앞두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어제도 저는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한미 간의 관세 협상과 연동돼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한 에이펙 정상회담을 고리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금 지나고 근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여야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잖아요, 도대체. 아, 거기는 그러니까. 이슈 자체가 없고. 근데 지금 뭐 야당에서는 그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걸 만들자고 제안도 했다니까 그런 게 좀 우리 의제의 전면에 글쎄요, 올라야 되지 나와야죠. 않아요? 그리고 자제 여야가 말이죠. 국감이 원칙을 하나 정했으면 좋겠어요. 예외가 없다. 누구도 국감에는. 국정감사는 조희대도 예외 없고 부석시장도 예외 없고 정무부장 누구도 예의 없는 거죠. 전에는 뭐 기억하시지만 민정수석 출석 놓고 국회에서 막 티격태격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여야가 차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런 점에서 오히려 본인 스스로 흥가에 가서 제한된 답변을 하게 하는 이거는 여야가 서로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감에 증인, 참고인이든 누구든지 예외 없이 부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하나 말씀드리면 전에도 그런데 그 증인들의 참고인은 거짓말 위증을 하더라도 이게 처벌이 다 위야무야 되더라고요. 거의 위증. 이걸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위증 처벌죄가 있는데 예. 거의 잘 있긴 있는데 예, 안 의미가 지켜지는 없어요. 거죠.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위증하는 거고 예. 발언 회피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번 국감도 보면은 그야말로 과거 어느 때보다 똑같이 정쟁으로 흘러가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뭐 참. 재벌 총수들 뭐 대기업 저 사람들 부르는 거는 좀 줄긴 줄었대죠. 많이 줄었어요. 네, 그건 좀 과거보다 많이 줄었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과거에는 재벌 총수들 앉혀놓고 발언도 거의 기회도 안 주고 나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번에 왜 걱정이 되냐면 또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감은 다 전부 머릿속에 좀 선거 지방선거. 염두에 두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는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더구나 또 국민의힘도 나경원 완전히 강성 우파 선봉에 나서고 있는 사람이 또 총괄 지휘자로 또 세워놓고 지방선거 지휘자. 예, 지방선거 나경원 의원이 말이죠. 완전 기사회생했죠. 장동혁 체제 들어서면서 완전 기사회생했어요. 나경원 의원이 그 내란 관련해 가지고 정말로 비판의 대상이었는데 예, 이번에 완전히 우파의 그야말로 전사로 예. 회생했습니다. 장동혁 체제가 시켜준 거죠, 장동혁 대표. 그거는 나중에 저희 개인 선거 때 생각입니다만. 가봐야 하는 거죠. 네. 그거는 정말 강성 우파들은 뭐 좀 먼 얘기지만 총선 때 상당히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용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했고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첫날, 둘째 날 대법원 국정감사가 또 시작이 되니까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풀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얘기대로 좀 눈살 암치 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계행이 부르는 가을사랑 들으시고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